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5가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잘 선택했었어요. 그러면 여럿이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둘만 있으면 불편해지는 사람, 어떤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 둘만 있으면 불편해질까요? 의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둘이 같이 있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있을 땐 괜찮은데 둘이 있으면 어색해지는 사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리가 친구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 또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크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5가지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잘 선택했었어요. 사람은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첫 번째, 내가 주도해서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게 돼서 와이프, 내 신랑을 소개하는 자리라면 좀 적극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죠. 말을 해야 되는 상황, 우리는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두 번째는 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이 친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는 좀 거리를 두고 멈춰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뭔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 야, 우리 얘기 여기까지만 하자. 더 얘기하면 싸움 날 것 같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화의 기술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감정이 격해지는데도 그냥 끝장을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싸움이 커지는 건데 그 전에 멈춰야 되는 게 있죠. 또 하나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네 번째, 타협의 대화를 잘해요. 특히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건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기술이 중요한데, 타협의 대화는 일방적으로 말하거나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이러지 말고 A는 내가 할게, B는 너가 해,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핵심인데, 마지막은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관계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불편해지기 시작한다. 이럴 땐 가벼운 대화가 아니라 술을 한잔 하던 커피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지 깊은 대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이런 깊은 협력의 대화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럿이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둘만 있으면 불편해지는 사람, 어떤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이 둘만 있으면 불편해질까요? 이 사람은 말하기 잘할 수 있어요. 누군가의 얘기를 듣는 거 잘할 수 있어요. 멈춤도 잘할 수 있고 하나씩 주고받는 대화를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5가지, 깊이 마음을 나누는 협력의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둘이 같이 있으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럿이 있는 관계들이나 여럿이 있는 대화들은 가벼운 수준의 대화들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이 있을 때도 가벼운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건 피상적인 대화를 떠나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 대화가 살면서 익숙하지 않고 그런 대화를 많이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협력, 마음을 깊이 나누는 대화들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이 이런 대화를 잘 못하게 돼도 이런 어색함들은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은 질문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질문들을 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대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마음을 여는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가요. 근데 같이 있으면 좀 어색해지는 사람들은 마음이 닫히는 질문들이 많이 오고 가요. 마음이 닫히는 질문들은 뭐냐면, 질문 자체가 얘기를 길게 끌고 가기 어려운 질문들. 예를 들어볼까요? 별일 없어? 끝나버리는 거죠. 그럼 마음을 여는 질문들은 질문 자체가 무언가 더 말을 길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면, 야, 주말에 너 어디 갔다 왔다며? 뭐가 제일 좋았어? 이런 질문들은 마음이 열리는 질문이에요. 왜냐면 질문 자체가 뭐가 더 좋았어? 그러면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질문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질문들이 아니? 이렇게 탁탁 끊기게 만드는 마음을 닫는 질문인지, 무언가 더 말하게끔 만드는 대화를 여는 질문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가 관계가 깊어질 때 중요한 게, 대화에서 팩트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잘 안 이루어져요. 확인해 봤어? 그거 사실이야? 이런 질문들은 어디서 필요한 건가요? 회사에서 필요하죠. 일할 때. 그런데 관계를 만들어갈 때도 회사에서 대화하듯이 그거 진짜야? 그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팩트 질문 위주로 하면 참 이 사람과 깊은 대화를 하기가 참 어려워져요. 가까운 관계에서는 팩트 질문이 아니라
감정 질문이 훨씬 더 많아져야 우리의 관계는 깊어집니다. 야, 요즘 좀 마음이 어땠어 그때? 그때 좀 마음 많이 상하지 않았어? 괜찮았어? 이렇게 관계를 만드는 것은 팩트 위주의 대화가 아니라 감정 위주의 대화가 오고 갈 때 훨씬 더 그 관계는 깊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내가 저 사람과 머리가 잘 통해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나 쟤랑 마음이 잘 통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문,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닫는 질문이 많은지, 대화를 여는 질문이 많은지, 그리고 내가 하는 대화에 팩트 위주의 질문들이 많은지, 아니 감정 위주의 질문들이 많은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감정 질문과 열린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하는 대화를 한다면 어색함도 줄일 수 있고 관계도 훨씬 더 깊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6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둘이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A라는 친구랑 있으면 막 죽이 잘 맞고 너무 즐거워요. 근데 B라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이게 어색하고 불편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괴롭고 불편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내 친구들과 모든 친구들과 편하고 쿵짝이 맞고 즐거워야 돼. 나는 6명이 있는 모든 친구와 1대1로 있을 때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6명인 모든 친구와 1대1로 있을 때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친구하고는 같이 있을 때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완벽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어떤 사람과 불편해지고 어색해지고 갈등이 생기면 계속 제 안에서 올라와요. 너가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아내와 친구들과 갈등이 없을까요? 때론 어색해지는 것들을 풀어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일들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친구들하고 있을 때 모든 친구들하고 1대1로 있을 때 편하고 좋기만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흑백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관계를 크게 2가지로 봐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굿. 근데 쟤 나 좋아하지 않아.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 세상의 인간관계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2가지만 있나요? 기억하세요. 중간도 있어요. 나를 되게 좋아하지도 않고 되게 싫어하지도 않고 중간 영역이 있어요. 어떤 친구와 있을 때 티키타카가 너무 잘 되고 같이 있으면 편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 친구하고 나하고는 그냥 거리를 둬야 되는 친구인가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통하고 덜 편한 그 중간지대 영역의 친구들도 존재하거든요. 우리 인간관계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노력. 혹시 이 질문을 하신 분이 내가 인간관계를 흑백 논리적 사고로 이분화해서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 중간 영역을 받아들이는 그 힘이 내가 좀 부족하지 않은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친구와 좀 더 잘 통하는 화제거리를 찾아보고 둘이 좋아할 수 있는 어떤 취미를 가져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성분이면 같이 작은 화분을 하나 사서 같이 키워보는 것들, 그러면서 그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들. 예를 들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저희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 굉장히 대화와 티키타카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내가 이 친구랑 좀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다라면 아까 얘기했던 화분 같은 거 작은 것들을 같이 한번 키워보면서 서로 얘기해보면 꽃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음악 같은 걸 공유해서 같이 들어보면서 음악 얘기를 하다든지 그런 작은 공통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노력을 같이 해보시면 중간 영역도 인정하면서 그것이 조금 더 나아지는 경험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한 대화를 할 때 우리가 좋은 게 이제 스몰 토크를 잘 활용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회사에서 과묵한 부장님이 계십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라. 그래서 1대1로 면담을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가요. 그래서 평소에 과묵하니까 그런 면담을 많이 안 했던 부장님인데 위에서 지시가 오니까 이야기를 해야겠죠. 과묵한 얼굴로 첫 마디를 이렇게 합니다. 요즘 제일 괴로운 게 뭐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대화도 많이 없던 과묵한 부장님이 정말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은데 앉자마자 요즘 괴로운 게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분위기에서 본인의 괴로운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소개팅을 나갔는데 처음 인사하자마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인생의 비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남자분이 물어본다면 이 영상을 보는 여자분들 호의 감정이 막 올라가나요? 아니면 불호의 감정이 올라가나요? 데이트도 대화도 관계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면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좋을까요? 처음 만났을 때. 만약에 월요일 면담이라면 주말에 뭐 했어요? 오늘 뭐 점심 뭐 먹었어요?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 대표적으로 날씨 많이 추워졌죠? 뭐 감기는 안 걸렸어요? 이런 너무나 쉽게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하시고, 만약에 30분 면담이면 이런 스몰 토크를 5분에서 10분 정도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까 소개팅 자리여도 앉자마자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 좋아하시나 봐요.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다면 그런 가벼운 것부터. 아니면 혹시 뭐 넷플릭스 보시나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도 되게 재밌던데 보셨어요? 이렇게 생각 없이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 이것은 그냥 대화의 기술이라기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출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스몰 토크를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친해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되는 거,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너무 자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런 이야기가 너무 반복되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다른 데 가서 나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도 또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 뇌과학적으로 봐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말이 뇌의 감정을 맡고 있는 변연계를 굉장히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 변연계가 아주 활성화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성적인 기능이 잘 발휘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선 가장 중요한 게 차분하게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부정적인 말 자체가 이 변연계를 활성화시켜서 이성 기능을 자꾸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얼마나 영향받냐? 대부분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들이 있어요. 무더운 날 면접관들에게 의도적으로 연구팀이 그 막 35도가 되는 그 무더운 날 미지근한 물을 탁 쥐어줘요. 받는 순간 면접관들이 좀 짜증이 나죠. 그래서 탁 들어가서 이제 면접 결과들을 작성을 합니다. B팀은 시원한 얼음물. 받는 순간 기분이 좋아. 아우, 얼음물 너무 좋네. 그리고 나서 두 면접 결과를 계속 비교해 보는데 한쪽 팀의 점수가 높게 나와요. 반복적으로 연구를 해봐도. 어느 쪽일까요? 얼음물 받은 팀이에요. 그런데 이 연구의 핵심은 지금부터인데, 그 미지근한 물을 받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저희가 드렸던 미지근한 물이 면접에 영향을 끼쳤냐?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은 면접관들이 펄쩍 뛰었어요. 사람을 뭐로 보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미지근한 물 받아서 좀 기분이 상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면접 점수를 짜게 줄 그런 사람 나 아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 반복적으로 연구해도 미지근한 물팀이 면접 점수가 그쪽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낮게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합니다. 그런데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은 무의식적인 현상이에요. 내가 지배당하고 있다는 걸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부정적인 감정 자체가 이성적인 기능을 떨어뜨리는 아주 큰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 너무 많이 내뱉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하셔야 합니다.